중심을 강조하는 이제 북한 체제에서 이제 특히 김정은 시대에 변한 거는 뭐가 있고, 그다음에 변하지 않고 지속되는 거는 뭐가 있나. 그래서 지속성과 변화의 측면에서 이제 북한의 지금 정책, 그다음에 사람들 이런 모습을 좀 균형 있게 좀 보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여러 측면에서의 뭐 변화도 있고 지속성도 있는데,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저 변화가 많이 드러나는 부분, 그다음에 지속성이 좀 많이 있는 부분, 이런 게 어떤 건가 이거를 좀 살펴보고, 여기서 일부러 제가 이제 경제를 좀 뺐는데, 이 경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뭐 다음 강의도 있을 것 같고, 또 이 경제는 이제 지속성도 있는데 이 또 한쪽으로 이제 상당한 이제 변화, 아래로부터의 변화하고 위로부터의 변화가 있다가, 최근에 이제 대북 제재 이후에 2017년 이후에 이제 이 다시 과거로의 지금 계획 경제로의 복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준을 지금 파악하는 게 지금 이렇게 쉽지 않다. 그리고 너무 분량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사회 정책적인 전체적으로 북한의 전략적인 측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김정은 정권이 지속하고 있는 어떤 게 전략이라는 측면, 국가 전략 측면, 요거 두 가지를 좀 보면서 김정은 시대에 변한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강의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은 이 세상에서 사실 변하지 않는 건 없어요. 모든 것은 변하죠. 제가 제목에서도 얘기했듯이 모든 것은 변하는데, 다만 그 변화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다음에 그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이거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이 한국 사회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뭐 예를 들면 뭐 나치즘의 부활이나 아니면 보수적인 20대 보수화, 이런 것들은 사실 이것도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스펙트럼,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스펙트럼에서 보수와 진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보수와 진보라는 이걸 쫙 보면은 사실 이 보수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를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이런 게 크고, 진보라는 건 좀 더 앞으로 변화하겠다 뭐 이런 건데, 그 외에 이제 수구라는 게 있잖아요. 수구 세력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거는 이제 이 과거로 이제 돌아가는, 과거의 어떤 뭐 정책이나 아니면 과거의 전통이나 이런 걸 이제 회귀하려고 하는 흐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종하게 어떤 이 보수, 진보, 수구 이런 거는 이념이라기보다는 어떤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향하는 방향성이 어딘가 이제 현실을 기점으로 해서. 그래서 오히려 사실 뭐 보수, 진보, 수구 세력을 할 때 가장 현실적인 그 진영은 어딘가, 사실 보수예요. 보수가 지금 현재 말 그대로 보수는 이제 현재를 지키고 보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진보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현실보다는 다른 변화를 이제 추구하는 거죠. 또 이제 보수 한국은 사실 이 보수라는 그 스펙트럼이 막 수구 세력이라고 하는 세력과 뭐 여러 세력들이 막 섞여 있긴 한데, 원래 이제 영국에서 만들어진 보수,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보수라는 개념 자체는 현재의 그 어떤 그 사회 체제 시스템의 골격을 보강하고 유지하면서 그 체제를 지켜내는 것, 이런 측면이 상당히 큰 거죠. 마찬가지로 북한 역시 지금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흐름하고, 이 체제를 좀 더 다른 방향으로 변화하는 게 두 방향이 있는 거죠. 과거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흐름, 그러니까 수구적인 흐름. 그 다음에 이걸 바꿔서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좀 더 나아가는 방향으로, 여러분 앞으로 가려고 하는, 이전에 없었던 걸 만드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진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역시 이 북한의 뭐 당, 뭐 그다음에 국가기구, 뭐 또는 뭐 주민들, 마찬가지로 이제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별로 보수적인 흐름이 있는 거고, 수구적인 흐름이 있는 거고, 진보적인 흐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특히 변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에서 특히 크게 이제 정책적으로 김정은이 2012년 20대 집권에서 좀 이 전체 북한 사회를 바라보면서 정책적으로 주목했던 게 뭐냐면 과학기술하고 교육 측면이었어요. 정책적인. 이게 이제 정책적으로 많이 변화한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래로부터의 그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에 이 생존을 위해서 변화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아래로부터의 변화해서 이 북한 주민들의 어떤 시장화와 함께 온 이 경제적인 이 계층 변화, 그 다음에
이 물질주의나 개인주의가 확대되면서 만들어진 어떤 뭐 세대 간의 의식 격차.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 정권이 이 주로 이제 수도권 중심의 그 발전 전략, 뭐 건설, 뭐 여러 측면에서 이 발전 전략을 하면서 지역과 이 그 도시, 그러니까 농촌과 도시 간의 격차.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나타난 이런 측면들이 있죠. 이런 변화가 있고. 그래서 이제 과거에 우리가 많이 이 북한 체제, 북한 사회 이렇게 하면은 이제 보통 이제 북한 정권을 지키는 뭐 핵심 계층, 뭐 그다음에 뭐 이 북한 정권을 불안한 뭐 적대 계층, 뭐 기본 계층 뭐 이렇게 이 정치적으로 은밀하게 나눴다는 그 성분 분류. 이게 이제 사실 이 시장화나 정보화나 이런 흐름 속에서 이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 상층, 중층, 하층으로 나눠지는 이러한 변화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북한의 이제 시장화와 함께 주로 이제 이 합법적으로 경제 활동을 했던 장마당에서 나가서 경제 활동을 허락했던 여성들, 특히 어머니들이 시장 경제를 주도하면서 이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게 이 젠더 변화, 사회적 역할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이 성에 대한 태도나 여성이나 남성의 의식 이런 이제 변화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문화적인 변화나 유행에 민감한 이런 차이점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변하지 않은 것은 이번 뭐 그 제6차 이 북한의 이제 당세포 비서대회에서 나타났듯이 이 김일성 김정일주의라는 어떤 그 3대 세습 정권을 갖고 있는 일종의 좀 이렇게 우리가 이런 독재 체제죠. 예, 사실 체제 성격은 이제 수령 독재 체제인 그런 이제 체제 성격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습 체제. 일종의 이제 왕조 유형, 왕조 같은 이런 이제 이 통치 체제를 지키는 그런 모습이나 이 당과 국가기구의 관계에서 이 당 중심으로 정책적 지도를 하고 그다음에 국가기구가 그를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이러면서 당 국가가 일체화되는 이런 전통적인 이제 북한의 그 체제 성격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고 그다음에 조직의 운영 원리라고 하는 이제 소위 이제 민주주의 집중제 중앙 집권제가 실제로는 민주주의가 탈색되고 점점 이제 중앙 집권적인 통치를 계속 지속하는 측면이 변하지 않은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스로 이제 인민민주주의 독재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스스로도 이제 독재 정권의 이제 성격을 갖고 있죠. 근데 다만 다수자 독재라는 인민민주주의 독재의 성격을 지속하는 측면 이런 게 있고, 뭐 지금 시기에 더 중요하게 지금 평가되고 있는 통제 시스템들이죠. 그러니까 북한의 통제 시스템은 뭐 사법부, 공안, 그러니까 이 공안부, 뭐 군정, 그러니까 군이나 당이나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보위부, 이 정보 사찰기구, 보위성이라고 하는 국가 보위성이나 그다음에 한국의 경찰에 해당하는 이제 사회 안전성 이런 데에서 이제 주민들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각 그 계층이나 아니면 지역, 이 성분 단위별로 이 사람들을 감시하고 검열하고 통제하는 이 여러 이제 중첩된 이 통제 시스템들 이런 게 이제 지속되고 있는 그런 성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걸 살펴보면 일단 이제 기치로 보면 이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단번 도약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건 이제 보통 저발전 국가에서 다 나타난 거죠. 중국이 대표적으로 그걸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자본주의 발전 단계에서 이제 과학기술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근데 이제 그 단계가 예를 들면 200년이 걸렸다. 우리가 뭐 증기기관차부터 시작해서 쭉 현대에 뭐 진짜 그 AI까지 발전하는데 뭐 200년 이상의 이제 이 흐름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 시기에 이제 중국은 약 거기서 100년 정도를 축소하겠다라는 식의 이제 의지로 이제 막 AI나 지금 뭐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소위 이제 추격 발전 전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소비에트부터 시작해서 여러 그 후진 사회주의, 후발 사회주의 국가들이 취했던 전략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단번 도약, 소위 단번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이 과학기술에 대한 어떤 관심, 지원,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죠. 특히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자원이 이제 부족한 나라에서 얼마 없는 자원을 가지고 가장 큰 이 자원인 이제 노동력, 북한에서 가장 큰 자원은 노동력이잖아요.
이 노동력의 어떤 창발성, 독창성을 가지고 이제 이 저발전의 상황을 이제 빠르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정책적으로 김정은 시대에 이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가지고 소위 새세기 산업혁명이라는 그런 기치로 이제 이 정책을 펼쳤죠. 그래서 과학자, 기술자도 우대해주고 이런 거는 이제 사실 이 북한의 이제 핵무기 발전하고 연동돼 있어요. 핵무기가 이제 과학기술의 발전하고 이제 함께 가기 때문에 이 핵무기 발전과 함께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이 분야에서 이 적은 자원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이 새세기 산업혁명을 추진한 게 이제 김정은 시대에 정책적으로 추진했던 이 그런 이제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소위 군수 분야에서 이 시작했던 여러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이 수치를 제어하는 이제 장치 기술 이런 이제 CNC 기술이 김정일 시대부터 발전했는데 김정은 시대에 이거를 이제 산업 전 분야에 확장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이러면서 이제 각종 생산 단위에 이런 그 컴퓨터를 통한 수치 제어 이런 시스템을 발전하게 했던 특징들이 있고 그 외에 이제 주민 생활하고도 관계된 여전히 이제 우리가 이 북한은 이 외부와의 인터넷을 이제 소수 허가받은 사람에게 하고 내부 우리가 이제 이 인트라넷이라고 하죠. 어떤 한정된 지역에서만 이 통신을 무선 통신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인트라넷을 확장을 해서 한편으로는 체제 보완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이제 정보나 이런 걸 빠르게 순환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작업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북한이 뭐 소위 이미 이 2012년에 이 뭐 무선 통신 이렇게 핸드폰이라고 우리 얘기하는 뭐 스마트폰, 핸드폰 이런 가입자 수가 이 100만을 넘어서 현재 뭐 한 500만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하는 뭐 한 축으로는 이 간부들에게는 이제 무상 배포를 했어요, 김정은이. 왜냐면 빠르게 업무를 해야 되고 연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간부들은 다 핸드폰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장사를 하는 이제 장마당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이제 핸드폰이 일상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상적인 핸드폰 문화, 스마트폰 문화들이 이제 발전해서 2017년에 공식적으로 370만 명 정도가 이걸 무선 전화기를 사용하고 있고 지금 한 500만 명 정도로 이제 추정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무선 통신 서비스 감성네트라는 무선 통신 서비스 자체를 이제 제공하기 시작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함께 이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이런 것들이 발전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 2011년부터 이 뭐 평양, 아리랑, 진달래 우리가 이제 뭐 갤럭시 시리즈처럼 이런 이제 이름을 가지고 이제 쭉 여러 이 제품들을 이제 자체 생산을 하고 이걸 판매하고 그랬던 겁니다. 근데 이 문제점은 뭐냐면 이 핵심적인 뭐 반도체나 이런 거 기술이 필요한 부품을 중국에서나 아니면 이것을 이제 수입해서 와야 됐기 때문에 조립 중심으로 이게 발전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략 무기거든요. 이 군수 물자. 북한 군수 물자이기 때문에 이게 북한에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대규모로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뭐 결정적인 기술이 아직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이제 조합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기술들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 북한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이 스마트폰의 확장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개인의 기호라는 거를 발전시키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뭔가를 잘 보면 사진이에요. 개인적인 욕구를 사진하고 그걸 보고 공유하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 주민들이 이제 인터넷은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써라도 인트라넷을 통해서는 아니면 인트라넷이 안 되더라도 자신이 어떤 좋은 거를 사진을 찍고 그걸 공유하는 그런 문화 또는 외국에서 온 영화나 뭐 드라마나 음악이나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그 유심 칩이 아주 작잖아요. 핸드폰에 낄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옛날에 뭐 CDR이라고 하는 이거는 크기 때문에 단속에 걸릴 게 많은데 유심 칩은 적기 때문에 이걸 뭐 숨기기도 너무 쉽고 교체하기도 쉽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유심 칩도 용량이 되게 크거든요. 중국산 유심 칩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빠르게 이제 퍼지면서 정보화를 촉진을 했던 거예요. 북한의 정보화를. 근데 이거는 이제 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아랍의 봄을 추동했던 요인 중에 이제 정보기술 쪽에서 주목했던 게 스마트폰이었거든요.
이 스마트폰이 아랍 지역의 젊은이들에게 확정되면서 아랍의 봄이라고 하는 이제 대규모 시민운동이 나왔다는 게 전 세계적인 이제 평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에서도 이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변화된 이런 측면이 이제 정보의 순환과 공유, 이런 과정에서 의식의 변화, 이런 것들이 추동된 게 있는데, 이제 북한에서도 특히 젊은 층 사이에는 이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일반 그냥 핸드폰이라도, 투지폰 수준이라도 그걸 가지고 자신의 기호나 아니면 외부 그 정보나 드라마나 뭐 영화나 이런 거를 이제 저장하고 보고 돌려보는, 이게 되게 이제 손쉽게 된, 이게 정보화의 아주 혁신적인 기여를 했던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태블릿 PC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러는데 이 태블릿 PC가 북한 교육성을 통해서 발전했던 이유가 뭐냐면, 북한이 종이가 부족하잖아요. 종이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어느 정도냐면은, 북한에 이제 그 산부인과, 평양 산부인과 이런 데서 다자녀, 뭐 이렇게 출산 장려, 북한도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는데, 뭐 쌍둥이 뭐 7명 쌍둥이를 낳았다, 뭐 4명 쌍둥이를 낳았다 이럴 때 이제 당에서 선물로 주는 게 있는데, 거기에 A4 용지가 있어요. A4 용지, 이게 선물 목록에 있을 정도로. 그 다음에 이제 막 연구소나 이런 데 이제 그 상부에서 현지지도나 아니면 상부에서 어떤 시찰 같은 거 갈 때 중요하게 가져가는 선물이 A4 용지예요. 종이에요. 종이가 상당히 귀해요. 그래서 이 종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태블릿 PC의 교과서를 이렇게 저장해서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이게 발전했어요. 그래서 연변에서 이제 우리가 북한산 태블릿 PC를 저희 연구소에도 13만 원 주고 이제 이 브로커 통해서 샀거든요. 근데 약 뭐 7만 원, 8만 원 정도면 중국에서 왜냐면 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모든 교과서를 거기에다 다 태블릿 PC에 담아서 요만한 걸 판매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성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또 오래 걸려. 이게 구동되는데 오래 걸리는 이런 문제는 있는데, 이 종이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정책적으로 이런 이 스마트폰 말고 이제 태블릿 PC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을 한 이런 특징들이 이 북한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태블릿 PC 종류도 뭐 노을, 삼지연, 뭐 아침, 뭐 농웅, 아리랑, 울림, 묘양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서로 다른 뭐 5개, 6개 업체에서 생산되는 이런 이제 이 양상들을 보였던, 이런 거를 이 정권이 오히려 이제 독려하는 이런 측면이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얼마 전에도 뭐 이 내각 뭐 전원회의를 화상회의로 했다, 이런 이제 뭐 발표도 있었잖아요. 화상회의를 상당히 많이 발전시켜서, 특히 이제 북한도 코로나와 함께 이제 화상회의가 많이 활성화됐거든요. 그래서 김정은도 화상회의로 해서 뭐 당중앙 군사위원회를 하고 이런 게 이제 보고될 정도로 화상회의를 많이, 원격회의, 화상회의 이런 것들이 특히 교육계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발전하는 이런 이제 변화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측면입니다. 2012년 김정은이 집권할 때 김정은의 나이가 이제 28살이었습니다. 상당히 젊었고, 이때 이제 김정은이 가장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게 이제 그 아버지 세대 그 이전의 사람들이 이제 어떤 관료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되게 이제 사회주의 사회는 정책 그 결정이 상당히 느려요. 그리고 수령이 결정해주지 않는 예상은 상당히 이제 그 내부에서의 어떤 이렇게 조율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이제 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이래서 가장 고민을 했던 게 이제 북한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노동력이라고 했죠. 자원, 노동력, 사람들이었잖아요. 자원이. 이들을 혁신을 해야지만 북한의 발전 전망이 있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을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건 이제 어느 나라나 정권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특히 김정은이 거기에 주목했던 건 자기 세대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이제 20대 이후의 젊은 세대에게 중요한 거는 좀 더 발전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방법밖에 없고, 인적 자원 개발의 핵심 교육인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에 대한 이제 대대적인 투자를 결정하게 되죠. 이미 2012년 집권하고 나서 그 해부터 이제 초등학교의 학제 개편과 함께 12년제 의무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각 교육 과정에 이제 새로운 어떤 실험적인 이제 학습 방법들, 토론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시도하게 되고,
새로운 이제 뭐 현장 학습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 뭐 창의력을 키우게 하고, 영어 수업 같은 경우도 이제 회화 중심으로 바꾸고, 뭐 이런 좀 실용적인 학습이나 그다음에 이제 모든 교과서에서 나타난 좀 하나의 변화라고 하면 국제화라는 기치를 많이 교육에서 강조를 했던 거예요. 국제화, 그러니까 국제적인 수준이 돼서 전 세계에서 어깨를 당당히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인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기치였던 거죠. 그래서 이 교육하고 과학기술이 또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계 우선 과학기술을 접목시키는 이런 정책을 많이 추진해서 이런 게 이제 변화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사회주의 문명국가 건설을 목표로 했을 때 그 사회주의 문명 강국의 핵심이 뭐냐면 원래 이제 3대 핵심이었어. 과학기술, 교육, 그다음에 보건, 이게 3대 축이었는데 이 보건 같은 경우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신경을 써도 여기는 이제 북한의 재정 자체가 한계적이고 우선순위가 아니잖아요. 우선순위로 많이 했던 게 과학기술이랑 그다음에 교육 분야, 여기를 이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봤죠. 이러한 흐름과 함께 또 이제 북한에서도 저출산 현상들이 이제 고난행군이 이후에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제 이 어머니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좀 자식들을 적게 낳고 잘 키워보겠다 이런 의지도 강하고, 북한 체제에서 살기 위해서도 좋은 이제 직업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한데, 좋은 직업을 갖거나 이 간부, 머그랄이 소위 있는 간부나 이런 관료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대학을 졸업해야 되거든요. 대학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가외가 많이 발전을 했죠. 그래서 이 학부모들이 이 개별적인 이제 가외를 시키는 거, 이런 게 이제 뭐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그 밥은 먹고 산다 그러면 자식들에게 한두 개의 과외를 시키는 이런 게 이제 문화가 확장이 된 겁니다. 특히 도시에는 거의. 그리고 가격도 그렇게 한국에 비해서 이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과외를 많이 시키면서 이제 사교육 경쟁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발전하고, 뭐 증언에 따르면 이렇게 학교 선생님이 뭐 이렇게 이전에는 이제 가외 그 여가 시간에 이제 그 교사들도 배급이 적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이렇게 보충을 했던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학교를 그만두고 방을 얻어가지고 시장이나 이렇게 집을 얻어서 가외방 같은 걸 만들어서 이 학생들을 아예 조직해가지고 그룹 가외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북한에서 제1중학교 이러면 이제 이 영재들이 가는 학교나 아니면 특수학교 이런 데를 가기 위한 이제 영재반들, 이런 이제 사교육도 존재를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고, 또 하나 이제 교육계에서 이제 중앙에서 이렇게 막 여러 뭐 교과 개정이나 아니면 교과서 개정이나 이런 투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북한 체제에서 모든 운영기관들은 이제 이 자체 내 하는 할당목이 상당히 커요. 중앙의 지원보다 자체 운영비를 마련할 것. 이게 고난행군이에 되게 정착이 된 그런 문화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학교에 학생들이 갈 때 여러 이렇게 거두는 것들이 많아요. 거두매라고 북한에서 얘기하는 여러 이제 비용들을 대야 되는 거죠. 이 비용을 대는 게 그 선생들이 먹고 살아야 되고 학교도 운영돼야 되니까 이렇게 각종 이제 이렇게 이 예산 지원, 이런 이 세부담, 뭐 꾸리기 이렇게 얘기하는 이 시설의 어떤 그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 하층민들 있잖아요. 아주 이제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든 하층민들은 한동안은 자식들이 학교를 안 보내려고 그랬어요. 너무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학교를 보내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교육 격차들이 이제 확장되는 그런 이제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집단별 변화입니다. 집단으로 보면 이제 계층, 지역, 세대 간의 변화인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제 가장 크게 드러나는 건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제 먹고 사는 게 가장 크게 차이 나죠. 빈부격차로 드러나는. 뭐를 먹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상류층은 뭐 우리가 이제 평양 상류층 막 이러면서 TV에서 가끔 우리 뭐 연합뉴스나 아니면 뭐 남부개창 이런 데서 보면 정말 이태리 음식이나 뭐 고급 바에 가서 음식을 먹는 막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이제 상류층들은
이 먹고 사는 거에 당연히 문제가 없고 고기 먹는 것도 걱정이 없고 뭐 이런 흐름들이 상당히 이제 조성이 됐고 반면에 이제 중류층은 이제 쌀을 갖고 밥을 먹거나 가끔 고기를 먹거나 생일상을 차리는데 별로 걱정하지 않는데 이제 하층들은 여전히 이제 우리가 이 옥수수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옥수수죽이 뭐 옥수수 가루하고 또는 옥수수 국수 있잖아요. 이거하고 이제 이 자기 텃밭에서나 주변 텃밭에서 키우는 이제 이 야채들 있잖아요. 남새. 이걸 이제 섞어서 죽을 끓이는 거죠. 죽을 끓이면 이게 옥수수 국수 하나가 이제 뭐 북한 돈으로 뭐 1,000원을 한다. 근데 북한 돈 1,000원이면 이 달러로 치면은 뭐 한 7,000원? 1달러가 7,000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1달러면은 이 국수를 뭐 7개 이상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국수 한 다발을 가지고 이 하루에 이제 죽을 끓이면은 4식구가 먹고 살 수 있거든요. 뭐 가끔 뭐 밥도 먹지만 그럼 이 옥수수 죽이나 또는 옥수수 국수를 가지고 생활을 하면 예를 들면 뭐 한 7일이다 그러면은 뭐 한 4달러만 있어도 아주 하층민은 굶어 죽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생존 메커니즘으로 자리를 잡았거든요. 이 북한 주민들이 하층민들이 특히 사는 방식으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서 이제 빈부격차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이 과거 배급제로 해결을 왜냐면 거의 이 탈북민들 계속 추적 조사를 해보면 뭐 99% 이상은 배급제로 해결을 원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내가 벌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라는 게 이 북한 주민들의 의식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특히 뭐 부동산 열풍 이런 건 상당히 좀 우리 한국처럼 이제 크게 나타났죠. 이 살림집을 북한은 기본적으로 살림집을 주택을 국가에서 배정을 하긴 하지만 이 중국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이 토지는 국가에서 갖고 있지만 그 건물에 대한 권리, 임대권 있잖아요. 그 집에 대한 임대권을 이제 거래할 수 있는 이런 체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김정은 정권이 건설이 이제 이 어떤 그 산업 부흥의 이제 기초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소비 진작과 산업을 이렇게 부흥시키는데 중요한 출발 지점을 하기 때문에 이 건설 붐을 일으키면서 그와 연동돼서 이제 주택도 같이 된 거고 또 거기에서 이제 이윤을 획득한 이제 상층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고급 아파트나 고급 주택을 선호하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살림집들의 이 가격이 급속도로 오르는 대도시의 살림집의 가격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런 이제 그 과거에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되게 중요하고 그게 이제 빈부격차의 차이였다면 지금은 이제 교육 수준, 교육을 얼마나 받으려고 받을 수 있는 자식의 사교육 수준이 부모님의 이제 부를 상징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살고 있는 집, 그 다음에 입는 옷 이런 게 전반적으로 이제 이 어떤 이 계층을 드러내는 어떤 상징물이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도 이제 처음에는 보면 이제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계층들이 구분이 되죠. 수준이. 그러다가 이제 집에 뭐 오장육기가 있느냐, 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집에 뭐 무슨 자동차가 있냐, 뭐 오토바이가 있냐, 이런 거 맨날 조사를 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어떤 그 살림 도구 같은 거 이런 게 있는 수준 이런 것도 있고 이제는 그에서 나아가서 어디 동네에서 사느냐, 어느 동네에서 어떤 집에 살고 있느냐 이게 이제 그 사람과 그 가족의 계층을 결정하고 있는 이런 거죠. 그래서 딱 북한도 한국처럼 이런 순위들이 다 있더라고. 평양에 뭐 보통강은 얼마, 그 수위 이런 딱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당 건물들이 집중되어 있는 데를 1순위 치고 여러 이제 순위들이 쭉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이제 새 세대라고 하는 이제 젊은 층들이 좀 더 나은 그 미래에 좀 더 나은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이제 여러 루트를 찾는 거죠. 그래서 뭐 정보에 대해 민감하거나 아니면 해외를 나가고 싶어 하거나 이런 이제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세대 간의 격차들이 이제 크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계층하고 이제 이 소위 새 세대라고 하는 이 젊은 계층하고 부모님 계층하고의 이제 의식이나 이 생활상의 차이가 이제 크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듯이 북한의 세대 격차가 상당히 이제 크게 드러나고 있어요.
의식뿐만 아니라 행동 이런 데서의 이 한국에서도 비슷한 양상인데 세대 격차들이 이제 많이 드러나고 있는 이 세대 간의 차이들이 이 중요하고 이번 이제 이 당 제6차 그 당세포 비서대회에서도 이 김정은이 지금 이 중요한 뭐 혁명성, 사상성 얘기하는데 그 배경으로 중요하게 이 소위 당세포 비서들이 젊어지면서 이들이 이 당세포가 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혁신시키고 이들이 사상성을 강화하고 학습해야 되고 이런 어떤 일종의 좀 정풍운동이라고 할까요? 이런 이제 이들의 규율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당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런 제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이 규율과 검열 막 이런 걸 강화하듯이 젊은 세대들은 어느 층에서는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어떠한 변화들이 있는가 보면은 이제 이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의 별로 이제 젠더하고 이제 이 재생산, 이 양상의 이제 변화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이 북한의 그 여성들이 시장화 과정에서 어머니들이 돈의 맛을 알게 되면서 이 돈이라는 게 이 나와 내 가족의 어떤 그 삶의 질을 바뀔 뿐만 아니라 가치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걸 경험을 한 거잖아요. 시장화 과정에서. 이러면서 이제 자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대개 이제 뭐 집을 산다거나 결혼을 시킨다거나 이런 건 다 이제 어머니들이 지금 이 북한에서 어머니들이 결정하는 이런 게 됐고 이 남편이나 이제 소위 이제 북한에서는 여전히 세대주라고 얘기하는 세대주는 이 북한 체제를 지키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이 공장이나 기업소가 작동하지 않아도 출근을 해서 도장을 찍고 놀더라도 거기 가서 놀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들이 이 시장 경제 활동을 하고 막 그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러면서 이제 그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기도 하고 이거를 이제 자식들에게 전수시켜 주기도 하고 종잣돈을 이제 좀 더 목돈으로 만들고 이걸 투자하고 이러면서 이제 배포도 커지고 이 가정 경제를 넘어서서 이제 지역 경제나 아니면 이제 국가 경제에 개입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막 그 수준이 이제 소위 이제 우리가 북한의 신흥부유층이라는 돈주 같은 경우는 이 여성들이 그래서 이제 이 돈주의 상당한 역할을 하고 드러나는 뭐 이런 이제 특징들이 나타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이 상당히 가부장적인 사회이고 체제 자체가 가부장적이잖아요. 이 수령을 중심으로 한 이 수령에게 충실하는 이 가부장적인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적으로 이제 가정 내에서 여성들의 이제 발언권이나 이 세지고 발언권이 주도권으로 이 주도권이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이러면서 젊은 세대에서는 이제 주로 어머니가 돈을 버는 걸 모습을 보고 성장을 한 거죠. 아버지는 이 회사를 가는데 큰 보통 사람들이죠. 간부가 아닌 이상은 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제 상당히 무력화하게 된 거예요. 남성들이 무력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자식들은 이제 어머니를 모델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자신의 능력과 그 다음에 이제 주도권과 이 자신의 돈을 가지고 자신이 운영할 수 있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화가 젊은 세대에게 확장되면서 소위 그 2000년대 이후에 이제 뭐 유학이나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이제 성장한 소위 이제 이 시장 세대라고 하는 젊은 층. 지금의 20대에서 이제 30대 중반까지. 즉, 딱 김정은 시대라고, 김정은의 그 나이 때. 이때 친구들이 가장 이 시장 경제, 그 이전에 배급 체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이들은. 김정은도 그 체제를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이제 보수적인 어떤 그 의견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외부적으로 이 활력을 찾을 수도 없고, 내적으로 자신이 이 내부에서 통치를 했던 방식은 이 과거의 방식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당 원로나 이 전통적으로 하던 북한 체제를 지키는 방식인 사상 중심의 이제 이 어떤 정책으로 지금 전환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과정인데 그 김정은의 세대가 이걸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이 뭐 데이트를 할 때부터 결혼, 뭐 이혼 이런 과정에서도 목소리가 크죠. 그 자유연의 흐름도 상당히 증가했고 이래서 이 자유연의 흐름이 커지고 뭐 이들은 또 이렇게 북한의 시장화와 함께 막 상업이나 서비스 시설이 막 발전할 때 젊은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뭐 북한에서 지금 한참 발전했던 뭐 이 노래방, 뭐 사우나, 당구장, 볼링장 이런 걸 경험하면서 큰 애들이에요. 최소한 도시에서 사는 젊은 층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 체제의 어떤 뭐 집단주의적인 이런 거를 경험해보지도 않았고 규율화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체제가 지금 위기에서 불안하다라고 느끼는 이제 북한의 상층부 당중앙의 요직들은 불안한 거죠, 이들의 의식이나 행동들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도 없는 것 같고, 뭐, 그 다음에 너무 리버럴, 자유주의적이고, 그리고 물질 중심적이고, 이걸 어떤 인간 개조가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지금 인간 개조 사업을 막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8차 당대위에 북한이. 그래서 이들은 기본적으로 그 세대에서 살아왔던 문화들이 세수한 중국과 같은, 뭐 중국에서도 좀 조선족에 사는 연변이나 뭐 이런 데는 덜 발전했잖아요. 중국에서는 시골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이제 뭐 자동차나 아니면 뭐 일상적인 뭐 해외를 나간다나 이런 게 되게 자유롭잖아요. 그런 걸 이제 여러 정보 루트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싶고 하고 어떻게든 이제 나가서 기회를 찾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단적으로 최근 탈북을, 그러니까 최근 2015년 이후에 탈북한 사람들 보면 되게 다 20, 30대들이 가장 많아요. 특히 30대 여성들이 가장 많아요. 거의 그래서 지금 전체 탈북민이 3만 몇천 명 되는데 이 중에 60%가 30대 여성일 정도로 이제 어떤 그 미래에 대한 욕구나 변화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세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배우자 조건 자체도 이제 경제력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지금은 돈이 없거나 집안이 그렇게 안 좋아도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를 되게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전 가능성은 뭐냐면 여성들이 이제 딱 이 북한 체제를 보면 남성들이 이제 되게 큰 문제, 뭐 식체적인 문제나 정신적인 문제가 없으면 10년을 하잖아요. 기본 10년이에요. 원래 이제 그게 의무제는 아니거든요. 북한이 모병제예요. 형식적으로 모병제인데 거의 이제 성군정치에 의무화됐죠. 그래서 이제 큰 신체상의 문제가 없으면 군대 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이런 이제 흐름이 되다 보니까 남성은 이제 기본 10년이고 거기서 이제 이 당에 가입하고 나오려면 15년 정도는 있어야 돼요. 이 당원이 돼야지 사회에 나와서 이제 이 간부나 좋은 직장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당 가입하고 나오려고 하는 사람은 15년 이상은 군대에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17, 18살에 자기가 이제 고등중학교, 우리나라의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라고 하면 10년, 27, 8이 돼야 이제 기본 10년만 있었다고 해도 제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20대 말인 거죠. 와서 그 중에서 이제 좀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대학을 가려고 하고 소수는 나머지는 이제 현장을 가는데 이때 이 대학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집안이 좋지 않으면 누군가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북한의 대학 구조죠. 북한의 대학이 이제 형식은 무상교육이지만 이미 자체 내에서 이 비용을 만드는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간 지가 오래됐거든요. 모든 국가기관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군가 그거를 스폰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되게 그걸 여성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에 만난 탈북민 같은 경우도 작년에 온 사람이 2020년에 온 여성분인데 그 분은 이제 30대 초반인데 남편이 이제 대학을 갔는데 제대해서 대학을 갔는데 그 대학의 학비 이런 것들이 이제 공식적이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돼야 되는 학비나 생활비 이런 거를 자신이 몸이 안 좋아지면서 될 수가 없게 돼서 그 집을 아기 데리고 나왔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직도 그러냐 그랬더니 아직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분을 누군가를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지원을 해줄 수 없다고 판단되니까 그냥 아기를 안고 나왔고 그러면서 자신이 우울증에 걸리고 이러면서 탈북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쭉을 하는데 이 여성들이 그래서 이제 남편의 미래를 보고 이 지원을 해야 되는 이런 구조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남자들도 제가 미래에 내가 이제 대학을 졸업해야 간부가 될 수 있고 좋은 직장을 갈 수 있고 이러다 보면 집안에서 대주지 않으면 누군가 나를 지원해 줘야 되는 거고 그게 주로 여성들. 그래서 왜 한때 이제 북한에서 그 연상연하 커플이 많아졌다. 리차네 시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물질적인 배경이 있어요. 연상의 여자들이 되게 경제력을 갖고 있는 연상의 여자들이 자신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신이 좋은 데 오면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 결과는 뭐 그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한국도 그랬잖아요. 한동안은 이제 뭐 그 여성들이 그 뭐 공장이나 어디 가면서 이제 이 자신의 뭐 자식이나 가족을 돌보다가 남편이나 또는 이제 이 남자친구 향후 결혼할 사람을 지원해 준다거나 이런 이제 문화들이 이제 북한에서는 상당히 이제 그 체제의 성격과 함께 이 발전한 이런 특징들이 있고 이 과정에서 이제 이 형식적으로 이렇게 수치적으로 드러난 이 보면 북한 여성들이 점점 이제 이 출산을 억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출산 의지가 낮아지는데 이 출산 의지가 낮아지는 거는 이제 생각보다 되게 급속도로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뭐 16세에서 뭐 15세에서 49세가 국제적으로 이제 뭐 가임기 여성이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원래 2008년에 북한 인구 센서스에서는 이 2.0명 그러니까 그 가임 여성당 이 가능한 이 기혼 여성당 합계 출산율이 2.0일 거라고 계산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2014년에 표본 조사를 했어요. 이제 국제 인구 기금이랑 북한 통계청에서 표본 조사 약 10만 명을 대상으로 한 기혼 여성 표본 조사를 해보니까 이 1.89명 합계 출산율이 1.89명을 해서 1.89명 2.0에서 1.89면 뭐 수치적으로는 뭐 0.1 정도라고 하지만 이건 상당히 빠르게 이 출산이 낮아져. 왜냐하면 이 가임기 여성의 15에서 49에서 다 낳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좀 이 낮아지는 저출산 추세가 있는데 그 핵심은 2010년까지예요. 이 제가 이제 쭉 분석을 하니까 2010년 이전에는 그 경제적인 문제,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이제 출산을 억제하는 게 상당히 컸어요. 근데 2010년 이후를 기점으로 해서 그 먹고 사는 문제를 떠나서 소수를 낳아서 잘 키워야 된다. 나의 발전과 우리 가족의 발전과 자식의 발전을 생각하면 이 적게 낳아서 잘 키워야 된다는 게 확장된 거죠. 그런 의식들이. 그래서 이게 이제 2014년에 이 국제 인구기금하고 이 북한 통계청이 같이 조사한 자료에서도 이 평양 대도시 출신의 고학력 여성들이 이 출산 이상적인 자녀 수가 가장 낮게 나와요. 이상적인 자녀 수는 1점 몇 명, 1명 정도. 그 정도로 이제 우리 다른 전 세계적으로 나타났듯이 이 고학력 여성들, 도시 여성들의 이 출산 의지가 약해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한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그런 변화죠. 그리고 이제 그와 함께 이제 뭐 이 사랑과 결혼의 타산이라고 해서 이 북한 젊은 커플 사이에서 혼인 신고를 깊이 하고 그러다가 이제 자식을 낳고 이 자식을 낳아서 이제 계속 살겠다라고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들어갈 때 혼인 신고를 한다던가 이런 현상들이 상당히 만연해졌는데 왜 혼인 신고를 깊이 하는가 하나는 왜 혼인 신고를 깊이 하는가 봤더니 이제 가장 대중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 북한 체제에서 가정이라는 건 뭐냐면 이 북한 행정단위에서 제일 말단 행정단위가 인민반이거든요. 인민반은 그 세대, 가구 30가구 이내에서 이렇게 조직해서 거길 관리하는 우리 이제 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동리 뭐 이런 근데 거기에서 이제 가정에서 이 가정이 하나의 이 행정기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정 운영 체계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종 이제 이렇게 이 국가 동원 사업들 있잖아요. 뭐 어디에 지원을 해야 된다던가 또는 뭐 이렇게 동원 뭐 활동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게 다 이제 인민반에 이제 요구되는 거죠. 근데 결혼을 하면 바로 거기에 등록이 되고 또 이제 이 관리 대상이 되는 거예요. 행정기관이 되다 보니. 그러니까 이제 자신을 먹고 사는 문제도 이게 뭐 시장 활동도 해야 되고 뭐 비사회주의적인 어떤 비법 활동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혼인식으로 회피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런 통제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이런 게 한 측면이 있어서 혼인신고를 기피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다른 측면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했는데 이제 고위층들 북한의 이제 당 고위층들하고 이제 같이 공동 연구하면서 확인한 거는 2009년 이후부터 이제 북한 이 행정 중앙에서
혼인신고를 독려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아내도 관리하지 않았다 그래요. 왜 중앙에서 그랬나 봤더니 이 북한은 여전히 형식적으로는 그렇고 배급 사회예요. 형식적으로는. 국가가 온 이 인민들의 생존을 책임지는 배급 사회고 이 아주 일부만 배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배급표를 발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북한은 계획을 세우잖아요. 행정단위에서. 그럼 식량 계획, 뭐 부식물 계획, 뭐 이런 걸 세울 때 그 계획의 이 기초 단위가 세대인 거예요. 가정, 한 세대. 근데 이 줄 수도 없는데 한 세대로 들어오면은 이걸 계속 배급표를 만들어서 이거를 줘야 되니까 행정일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어느 순간부터 이제 흐지부지 됐다고 그래요. 배급을 굳이 혼인신고를 해서 그걸 배급표를 만들어주는 걸 강제하지 않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사회나 규율도 이안됐겠죠. 북한의 전통적인 이제 통제체제도 이안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 이제 여러 이 변화 속에서 이 이혼도 증대하게 돼요. 근데 왜 이혼이 여전히 북한은 재판 이혼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이혼을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국가로부터. 이 재판 이혼을 하기 때문에 이혼이 쉽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도 또 이혼이 증대했어요. 실제로 국제사회 조사나 왜 증대했나 보면 이 북한 여성들이 이제 목소리도 커지고 그다음에 주도권도 이렇게 가지고 이러면서 과거에 이제 북한에서 되게 만연했던 게 이제 가정 폭력. 지금도 이제 상당히 만연하죠. 한국도 뭐 오랫동안 만연했었잖아요. 가정 폭력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뭐 남편들의 이제 그 외도 이런 걸 참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라는 이제 일종의 좀 독립선언 같은 게 형식으로 이제 이혼이 상당히 증대하게 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상당히 묵시되었던 어떤 가부장적인 부부 관계가 이제 폭발하면서 이제 이혼 재판 돈을 막 줘서라도 이혼을 요구하고 빨리 이혼하려고 막 이렇게 뇌물을 쓰고 뭐 이런 과정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뭐 이 과정에서도 이제 이 사회적 분위기도 과거에는 이제 이혼을 하면은 이제 한 동네 살기 힘들었거든요. 북한, 한국도 그랬듯이. 근데 지금은 뭐 사회 분위기도 뭐 문제가 있어 했는데 굳이 뭐 그것까지 우리가 신경을 쓰냐. 그래서 한 동네에서 이혼한 뭐 각각의 부부가 살아도 그거에 대해서 크게 터부시하지 않는 문화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이런 이제 변화들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변화 측면에서 이제 문화와 유행 부분인데 이건 이제 이 겉으로 드러나는 특히 젊은 세대 중심으로 많이 나타나는 이런 것들인데 이 전체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이 김정은 정권이 이제 집권하고 위해서 이제 이 사회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그 미키마우스나 아니면 뭐 유의장이나 아니면 막 이 체육시설이나 위락시설을 많이 발전시켰잖아요. 이런 이제 이 정책적인 김정은 정권의 정책적인 어떤 사회 분위기 활성화 정책 이런 게 한 축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젊은 층들이 이제 그런 거와 함께 가면서 이 북한 젊은이들 하고 이제 북한의 이제 예술 문화계의 변화들이 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공연 문화들이 막 소위 뭐 핫팬츠를 입고 막 또는 이제 미국을 상징하는 뭐 미키마우스나 아니면은 각종 그런 어떤 옷차림, 행동, 그다음 안무 이런 것들이 이제 동원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되게 화려해지고 화려한 걸 추구하고 그래서 건축 기법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서구적인 화려한 그 외양을 추구하게 되고 조명을 되게 중시하게 되고 뭐 이런 이 문화 양태가 이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북한의 문화들이 이제 이 김정은이 좀 이 체제를 좀 빠르게 변화시키고 싶은 막 욕망, 김정은의 욕망과 그 사회의 젊은 층과 아래로부터 욕망들이 막 결합되면서 뭐 유의장이나 위락시설이나 이런 게 발전했고 사설 어떤 서비스 센터라고 해서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이제 이 국가의 적을 걸어두긴 하지만 개인이 이제 돈주가 투자를 한 어떤 한 5층짜리 건물 같은 걸 지어서 뭐 5층에 뭐 1층은 뭐 탁구장, 뭐 2층은 뭐지 볼링장, 뭐 3층은 뭐 4층은 뭐 사우나 뭐 이렇게 뭐 그다음에 영화관 이런 개인 서비스 시설 같은
이런 데가 이제 이 운영을 막 많이 했어요. 대도시에서. 이러면서 이제 젊은 층이나 아니면 돈 있는 이 가족들이 이게 보통 이 기본 입장료가 한 3달러 정도 돼요. 공식적으로 하는 우리 뭐 그 물놀이장 있잖아요. 북한에 이제 유명한 뭐 이 그 문수 물놀이장 이런 것도 뭐 3달러 이렇게 막 해요. 어떤 이렇게 표가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국가에서 배분해주는 이제 우리가 이 공짜표 있는 사람들은 그 표를 내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인들이 돈 내고 갈 때는 뭐 3달러에서 뭐 6달러 뭐 이렇게 이 돈을 내요. 기본 3달러 이상이고. 그래서 이때 그 젊은 친구들의 연애 양상에서도 그 북한의 사우나가 한증막에서 그 즐기는 거 이런 게 상당히 발전을 했어요. 그래갖고 어느 정도였냐면 뭐 어떻게 시설을 개조를 그러니까 막 그 연인탕 같은 거 돈을 주면 연인만 들어갈 수 있는 탕 일본식 그런 그 목욕 문화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만 즐길 수가 아니라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이런 이제 원래 정부에서는 허락하지 않았는데 뭐 그냥 뇌물 같은 거 주면서 이제 운영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행을 했어요. 연인탕, 가족탕 이런 식으로 이 한증막에서 즐기는 이런 문화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한 이런 게 있고 그 외에 이제 이런 가정에서 이제 개인들의 욕망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증대되는 이런 이제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북한 체제에서 변하지 않은 거는 이제 특히 이 체제 성격. 입니다. 체제 성격 우리가 이제 수령 독재 체제라고 하는 북한의 수령 독재 체제의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전위 정당 벵가드라고 하는 전위 정당이라는 이 유일 정당 조선 노동당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이제 정책의 지도가 이루어지고 조선 노동당을 대표하는 핵심 그 인물이 이제 수령 최고 지도자인 이제 이 1인 이 개인 독재의 성격이니까 이 북한 체제는 이제 우리가 비교 정치학적으로 보면은 개인 독재 성격과 일당 독재 성격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특징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이 중국 같은 경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개인 독재 성향이 상당히 커졌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일당 독재 체제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집단 지도 체제가 이제 오래 있었던 게 이제 중국의 특성이었기 때문에 이게 중국이 오랜 시간 이제 상대적으로 집단 지도 체제가 발전한 이 당 지도 체제, 당 지배 체제였다면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개인 지도, 개인이 이제 독재하고 일당 독재가 유일 독재가 결합된 이런 이 체제의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위 이제 최고 지도자라는 이제 수령으로 대표되거나 아니면 뭐 지금은 이제 뭐 국무위원장으로 대표되는 이 절대 권력자하고 당하고 이제 이 당이 이 소위 인민하고 이제 연결하는 방법이 국가기구가 그 집행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의 결정을 따른다. 그래서 당의 결정을 따른다는 이제 북한의 모든 핵심 구호거든요. 중앙당의 결정을 따른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헌법이나 이 북한 헌법에 보면 이 북한의 국가기구는 조선노동당의 당적 지도하에 있다라고. 그래서 모든 사업이 당 중심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이런 체제가 그대로 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소위 이제 이 공식적으로 북한의 명칭은 이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잖아요. 이미 이름에 인민민주주의라는 게 있고 또 공화국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다수의 의견을 만든 민주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건데 그 공화국의 실제 이제 그들이 북한 체제가 얘기하는 이 민주주의라는 성격은 뭐냐면 이 수령을 중심으로 수령이 무오류한 오류를 갖고 있는 안에는 이제 소위 이제 철이랑이라고 얘기하는 이 철인왕인 이 수령이 인민들의 의지와 뜻을 수렴해서 통치를 하는 당을 통해서 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당의 이 지도의 내용이 국가기구를 통해서 이제 세포처럼 이제 다 혈관처럼 가서 집행을 하는 이런 구조가 이제 일관된 거죠. 이거는 이제 한국전쟁 이후에 북한 김일성 시대에 만들어져서 결정적으로 이제 70년대 소위 이제 북한 체제라고 하는 어떤 60년대 말에 모든 이제 파벌 숙청을 끝내고 나서 이 김일성 중심의 체제를 만들 그 이후까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그래서 이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당과 대중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당의 핵심이 이제 수령이 거기에 이제 최고 지도자가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지금까지 지속되는 지속성인데, 그래서 당국가 체제라고 했는데 당 국가가 일체화된 거예요. 당은
정책 지도, 국가기구는 집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그래서 당국과 일체화 체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 핵심에 이제 수령 독재가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런 체제 성격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중요한 특징이라고 보는 게 이제 소위 이제 운영 원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북한 조직의 어떤 기관, 국가기구나 당이나 운영 원리는 소위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라고 하거든요. 이게 조직 운영 원리예요. 이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는 원래 이제 그 소비에트에서 레닌이 혁명에 성공하고 소비에트 체제를 구축할 때 만든 건데 그 원리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하고 중앙집권이 함께 있는데 이 강범위한 아래로부터의 대중의 의사를 직결해서 중앙이 그걸 통일적으로 정책이나 아니면 지침을 만들고 이걸 다시 이 인민에게 내려보내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아래로부터 위로 와서 위에서 다시 내려가는 구조다라는 게 원래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의 원리였는데 이게 이제 권력이라는 것의 속성, 권력의 속성을 너무 이제 현실 사회주의 체제가 되게 관가했던 거죠. 한번 이 위에서 오게 시작해서 위가 계속 그 고인물은 썩는다고 하잖아요. 이 권력 상층부가 이렇게 정체되다 보니까 민주주의 아래로부터 오는 건 없고 위로부터 내려가는 것만 존재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독재 형태의 이 민주주의가 점점 사장되고 중앙에서 집권하는, 그 집중해서 통치하고 그걸 내려보내는 이런 체제가 된 거고 그게 이제 소위 이 헌법에나 운영 원리에 보면은 북한에서 이 헌법에 보면 이 모든 기관, 상급기관은 하급기관의 하급기관은 상급기관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복종의 의무 자체가 있어요. 복종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이 중앙에 대해서 지방은 중앙 결정에 따라야 되고 하급기관과 하급당은 이 중앙기관이나 중앙당에 충성을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일반 사람도 상위 자신의 위에 있는 이제 뭐 간부나 아니면 뭐 그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충성을 다해야 되고 이런 이제 이 상당히 가부장적인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정치적으로도 이런 이제 가부장적인 시스템이 큰 변화가 없는 이런 특징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기구 자체도 이제 왜 이러냐 아까 얘기했듯이 이 다수자라고 하는 이 인민들의 의견을 모아오되 아직까지 북한이 공산주의 사회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과도기 사회로서 이 체제를 허물려고 하는 그 소위 얘기하면 이제 내외적인 적대분자들의 파괴 책동이 여전히 존재한다. 우리가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한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외 적대분자들의 파괴 책동을 막기 위해서 이 체제를 보위하기 위한 독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다수자 독재 개념인 거예요. 이 다수자 독재의 개념이라는 게 이 처음에는 이제 원래 이제 이 마르크스가 그 공산당 선언 이후에 이제 이 공산주의 이념을 만들고 현실에서 레닌이 이 사회주의 체제를 구축할 때 그때 이제 이 초기 구상이 이 프롤레타리아트가 이 소수의 자본가 계급을 지배해야 이들의 이제 어떤 축적심 그다음에 독점 욕구를 억눌려야만 이 체제가 이 다수자들에게 유리하게 갈 수 있다 해서 이제 노동자 독재라고 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체제였는데 이 프롤레타리아트가 점점 이 체제 위기와 함께 이 생산도 떨어지고 이러면서 의미가 없어지면서 이 90년대 북한에서는 이게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오히려 이제 과거에는 이제 노동자 국가라고 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있었는데 이 80년대 지나고 90년대 되면서 오히려 그냥 다시 인민민주주의 독재로 회귀를 했어요. 헌법적으로도. 왜 그러면 이제 과거와 같은 이제 노동자 중심보다는 뭐 군인, 그 다음에 일반 이 노동자가 아닌 많은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인민민주주의 독재 체제를 여전히 유지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됐고 이게 1992년 헌법 개정하면서 이렇게 변화됐는데 결국은 이제 스스로도 이 혁명의 이 체제를 지키는 어떤 주력군이 점점 이 초기 즉 80년대까지는 이제 노동자라는 게 있었는데 90년대 체제 위기와 함께 군인들이 되게 중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체제를 지키는 혁명군의 군인들이 결합하고 지금은 이 김정은 시대에는 이 근로 인텔리들 있잖아요. 과학자 뭐 이런 사람들 인텔리 계급들이 여기에 이제 편입을 하죠. 특히 과학자 그룹들이
많이 이제 중시하는 이런 정책과 함께 이 혁명의 주력군이 이제 변화하는 이런 이제 특징들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들에 의한 이제 이 독재라는 개념들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이제 이 삼중 통제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일반 서민을 놓고 봤을 때 얘기하는 일반 이제 이 일반 보통 사람들을 놓고 봤을 때 크게 보면 이 사법기구, 뭐 공안, 군정기관이 있는데 일단 사법기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북한의 특징은 이 보통 독재 국가에서 갖고 있는 유형이 그대로 나타나요. 뭐냐면 이 검찰하고 재판소가 다 있어요. 북한도 변호사도 있고 이래서 국선 변호사 개념으로 있는데 이 재판소보다 이 검찰의 위상이 훨씬 커요. 높아요. 그러니까 판사보다 우리 검사의 위상이 높은 것처럼. 근데 한국도 오랜 세월을 그랬죠. 권위주의 국가에 살면서 검사가 판사보다 더 높은 위상을 갖게 돼서 현실이 됐던 것처럼 북한은 검사들의 위상이 훨씬 높죠. 힘도 강하고. 이런 특징이 독재국가의 특징들이 여전히 지금 존재하고 그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재판소도 기능을 하는데 결국 이제 검사의 구형이 거의 이 판결로 이어지는 그런 사례들이 이제 북한이 상당히 많고, 그 외에는 이 공안기관이 있습니다. 이 공안기관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이 정치적인 통제를 하는 국가보위성이죠. 우리 이 과거의 안기부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 국가보위성은 그래서 주로 이제 정치적인 이 반체제 세력을 색출하고 정권 안보를 위해서 이제 정치 사찰을 중요한 인물로 하는 게 이제 이 국가보위성의 역할이, 정치 사찰이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북한의 공포 정치 할 때 다 앞장섰던 게 이 국가보위성이었잖아요. 그때 국가보위부였죠. 이름이 보위부일 때. 보위부가 앞장서서 이 처형을 주도하거나 아니면 검거하거나 이런 과정들. 이게 이제 상류층, 중류층 모든 주민들이나 아니면 모든 기관에 이제 보위성들이 있고, 보위성 다 분소들이 있어요. 전국 조직에. 기업소나 뭐 아니면 학교 어디에 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여기에서 이제 소위 이제 우리가 협조원처럼 원래 보위원이라는 이제 직업이 이제 그 국가보위성 업무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 외에 이제 이 협조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이 비공식적으로 이 사람들을 이제 감시하는 비공식 비밀 보위원 같은 그런 이제 이 협조자들을 한 5명씩 두고 이 항상 이렇게 보고를 받으면서 활동을 하는 국가보위성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국가보위성이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이런 정치 사찰, 일반 주민들은 그런 거에 많이 하고, 여기도 이제 이 당의 지도를 통제를 받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인민보안성, 우리 한국의 경찰에 해당되는 거죠. 이 한국의 경찰에 해당되는데 크게 이 경찰이 하는 역할은 뭐 전 세계에서 동등한 게 있어요. 하나는 사회 안전 질서하고 이제 국가 인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임무가 있죠. 근데 이게 이제 현실에 나타나면 이러기 위해서 이제 이 치안을 유지하는 치안 유지 역할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이렇게 질서를 잡고 이런 거 외에 이 주민을 이제 좀 이 감시하면서 정권을 소호하고 검열하고 이런 역할들이 있죠. 예를 들면 국가보위성이 비밀경찰로서 은밀히 활동한다면 인민보안성은 좀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감시 사업의 일선에 서 있는 어떤 첨병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많이 북한에서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이제 북한 정권이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척결 막 얘기하잖아요. 이걸 반사회주의는 뭐냐면 이제 정치적인 거예요. 반체제나 아니면 정권, 이 정치적인 어떤 이렇게 반대나 그런 이 정권을 비판하거나 의심하거나 이런 활동. 이런 게 반체제 활동이라고 하면 반사회주의는 바로 반체제 활동에 대한 감시가 큰 거고, 이 반사회주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검열하는 게 국가보위성이에요. 정치 사찰기구이기 때문에. 근데 비사회주의는 뭐냐면 이 사회주의는 아닌데 그렇다고 반대하는 것도 아닌 주로 이제 행정이나 경제 영역, 시장에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좀 뇌물을 준다거나 부패가 되게 횡행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막 공정하지 못한 행동을 한다는 이런 좀 완전 체제를 반체제적인 성격보다는 주로 경제 영역에서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또는 이제 법률을 국가 지침을 안 지키는 행동. 경제 분야에서 이제 비사회주의가 많아요. 이 비사회주의에 관련한 일을 하는 게 주로 이제 이 사회 안정성 있죠. 비사회주의는 어떤 게 있냐면 기본적으로 경제 영역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회 문화 있잖아요. 뭐 옷차림이나 아니면 좀 도덕 기풍을 이제 훼손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 요런 게 관련된 게 이제 경찰에서 하는 사회 질서 잡는 이 사회 안정성에서 주로 하는 그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여전히 그 역할이 지속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군대가 군이 이 북한의 군은 우리처럼 이제 뭐 군대가 한 곳에 직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각 지역이 다 있어요. 지역별로 다 있고 북한의 군은 기본적으로 한 100만 군인이라고 하는데 100만 명 정도. 이 100만 명의 그 직업 군인들이 이 단순히 뭐 국가를 지키는 일을 뭐 이런 또는 이제 훈련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건설, 그 다음에 이 군수 산업 유지 뭐 이런 이 산업 역병 역할을 많이 해요. 산업체에 들어가 활동하거나 이런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동자 역할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이 후방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군대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 관련한 필요한 것들 예를 들면 뭐 군인들의 의식주를 해결하거나 뭐 이런 것들도 인민무력성에서 많이 책임지는데 그 외에는 이제 지역에서 뭔가 좀 문제가 있을 때 협조해서 그 지역 군인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 이제 또 이 인민무력성에서 뭐 예비군 훈련 뭐 이런 훈련 같은 거에 어떤 규율을 잡는다던가 그 다음에 항상 일반적으로 전투태세가 돼 있는지 점검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비상 훈련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민방위 활동 이런 것들도 다. 그 다음에 지역에 막 전쟁을 대비해서 군사 기지를 만든다든지 갱도를 건설한다든지 이런 게 다 지역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때 이제 주민들을 이와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있으면 통제하고 규율하고 이런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군대뿐만 아니라 이 사회 전반에서 이제 이런 통제 라인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통제 라인들이 많은 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여전히 연자제가 유지되기 때문에 많은 이제 탈북민들이 얘기하는데 또는 우리가 이제 고위층 탈북민들이 막 외국에 가서 한국에선 북한은 노예사회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노예사회를 여태까지 못 벗어나고 있느냐 다 이제 공이 얘기하는 건 나 하나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3대가 아니라 4대 뭐 5대까지 거의 주변에 6천 정도까지는 다 공직에 소위 이제 간부면 다 간부 자리를 그러니까 옷을 다 벗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안 자체가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요. 예외적인 경우 이렇게 수령이나 아니면 뭐 2층에서 용서를 해준다거나 이런 경우는 풀어질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들에게 다 영향을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강구한 연자제의 끈 때문에 어떤 활동을 못 하고 극단적으로 나와야 되는 뭐 탈북을 하는 식으로 나타나거나 뭐 거기 체제에서 살거나 이런 게 나타나는 그 연자제 시스템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이런 이제 이런 통제 시스템들이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이래서 이제 북한이 그게 아직 변하지 않고 있는 거고 이러한 흐름들이 지금 이제 김정은 정권이 어떤 국제사회의 협상을 통해서 단번도약을 모색을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실패하고 나서 이제 상당한 모멸감을 느끼는 겁니다. 김정은은 기본적으로 아주 모멸감을 느끼고 제가 이제 원래는 북한 정치 전문에서 연구소에서 하는 게 정치 연구가 주고 북한 내부 연구를 하기 때문에 정치 외에 이제 이게 다 연계되어 있어요. 북한은 정치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경제, 사회, 문화가 다 정치로 직결되어 있어서 연계해서 연구를 하는데 그런 이 김정은의 모멸감과 그동안 이제 김정은이 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한 축에 지원을 했던 세력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불만을 갖고 있었던 내부 보수 세력이 분명히 있죠. 북한 내에서. 그러니까 그들의 입지가 커진 거죠. 입지가 커지면서 이제 이 김정은도 경험해보지 못한 김정일 시대의 어떤 그 사상 중심의 그다음에 강력한 규율, 검열 이 사회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이 상황은 그 협상에서 후퇴하고 나서 살 수 있는 방법, 이 체제를 지키면서 이 단분도약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미국이 자신을 건드릴 수 없을 만큼의 핵무력
체계를 더 갖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과정이 얼마 걸릴지 모른다라는 거죠. 이 중장기적인 오래 걸릴 수 있다. 이게 단순히 뭐 몇 년에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견뎌야 되잖아요, 주민들이. 왜냐하면 이 경제적인 이 대북 제재의 수준이 상당히 계속 2017년부터 계속 조여왔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소위 이제 핵무기 체계를 완성하고 뭐 여기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동요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원. 주민들이 동요하기 시작하면 이제 이걸 감당할 수 없는. 근데 주민을 동요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역시 통제하고 검열, 공포 정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오랜 북한 그 체제 70년간의 이룬 노하우잖아요, 노하우. 김정은 자체는 그걸 경험해보지 않았어도 이 체제 자체가 당 시스템으로 운영된 이 체제 자체가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그 정책을 이제 호명을 해서 지금 이제 이걸 본격적으로 지금 올해 2021년에 그 선언을 하고 각종 모든 동원을 해서 속도전적인 운동을 하고 뭐 이런 거죠. 사실 제 판단은 김정은은 상당히 그 국제사회 협상에 나가서 자신이 뜻대로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되고 나서의 어떤 국제사회에서의 모멸감, 어떤 좌절, 이게 상당히 큰 걸로 보여져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개혁 드라이브의 입지가 적어졌고 그 여파가 이제 김정은뿐만 아니라 김여정에게도 미친 거죠. 그래서 김여정도 이번에 중앙에서 뭐 정치국의 후보위원도 안 되고 이런 배경에는 그 책임 소지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이 체제가 존재하려면 여전히 수령으로서의 이에 대한 충성심을 선전해야 되지만 그 개혁 드라이브가 멈춰진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핵무력을 소위 더 고도화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이 협상력을 더 키우는 과정에서 이 주민들과 이 당원들이 동요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제 소위 이 통제, 규율, 기강 잡기 운동들을 이제 북한이 진행하는 그런 과정이고 다만 이게 쉽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미 북한은 30년 동안 이 체제를 벗어나기 위한 수많은 이 아래로부터의 변화들이 존재했고 이 김정은이 개혁 드라이브를 한 번 또 걸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이 사람들의 그 정서적인 기대치, 10년간의 나름대로의 개혁 드라이브를 이런 것들이 또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북한 체제에서 이런 노력을 계속 하면서도 그 내부에서 어떤 뭐 그 수많은 그 진자 운동이라고 할까 앞으로 나갔다가 뒤로 울렸다 이런 것들은 지속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김정은 정권이 이제 그 통치 자금 마련하는 방식이 이제 외부로부터 뭐 무슨 크게 광물 수출하고 아니면 뭐 초기부터 계속 초기에는 광물 수출을 통해서 했고 그다음에 뭐 노동자 송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하나 그 통치 자금 마련 과정에서 뭐가 있었냐면 그 내부에 있는 외화를 끌어오는 그런 전략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민들은 왜 국가는 가난해도 주민들은 다 자기 먹고 살 거를 이제 갖고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제 북한 체제에서도 이제 주민들이 다 먹고 살 거 나름 왜냐하면 고난행군이라는 거를 절대 그거를 절대 궁핍을 경험하고 죽는 사람들 옆에서 지켜본 그런 사회는 삶의 자세가 달라요. 그런 사람들의 이 생명력이라는 거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화폐 개혁 때 그 돈이 그렇게 증발되는 걸 보고 나서 2009년 말에 이제 북한 정권이 이제 시장이 비사회주의 온상이다라고 해서 이제 김정일 시대 거의 말기죠. 2009년에 화폐 개혁을 단행하면서 그 돈을 하루아침에 하면서 다 가치 없는 걸로 만들고 구화폐를. 그래서 이제 이 주민들이 그전에도 시장을 다녀서 달러하고 뭐 그 위안화를 축적을 저장을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달러나 위안화, 그 외환돈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 정권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교훈, 학습이 상당히 됐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거의 이제 시장에서도 달러나, 그러니까 이 평양이나 이쪽 내륙 지역엔 신의주와 연결돼서 이렇게 달러 거래가 시장에서도 일반적으로 뭐 살 때 달러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국경 연선 지역은 이제 위안화, 중국 돈으로 이제 거래가 되고 이러면서 이 외화를 근데 이 북한은 국가를 운영하고 뭐 수입을 하고 뭐 이래야 되니까 외화가 필요한 거잖아요. 이래서 이제 그걸 이제 밑으로부터 끌어오는 방법.
그러니까 장롱 속에 외화를 끌어오는 방법. 마치 우리 옛날에 뭐 우리나라도 그런 정책을 많이 했었어. 이전에 군사정권 시절에 외화를 끌어오는. 이때 이 유흥시설을 통해서 이렇게 뭐 비용이 국정 가격이 있고 가격이 두 가지예요. 국정 가격이 있고 그다음에 시장 가격이 있고 그 중간에 새로운 가격도 만들었었는데 뭐 이거는 뭐 왔다 갔다 하니까 국정 가격은 이제 국가가 정한 북한 돈으로 하는 거거든요. 북한 돈으로 뭐 예를 들면 뭐 300원이다. 뭐 500원이다. 근데 이걸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배급 대상자 또는 이제 뭐 이렇게 뭐 이 어떤 북한에서 이제 선물로 주는 뭐 이렇게 원래 사회주의 체제에서 요양을 하거나 뭐 이런 노동자에게 주는 표가 있어요. 우리 옛날에 뭐 직장에서 쿠폰 어디 유흥시설 이용할 수 있는 쿠폰 주듯이 복지 개념으로 주잖아요. 직장, 이게 회사 같은 데서. 그런 것처럼 이제 북한이 그런 걸 하는데 그 가격은 되게 싸요. 국정 가격. 그걸로는. 근데 이제 이런 게 없는 사람, 쿠폰이 없는 사람들이 가는 거는 이제 이 달러를 통해서도 하고 이 북한 돈으로도 쓸 수 있고. 근데 원래는 이게 사회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국정 가격으로만 거래해야 되는데 이걸 허용을 해서 시장 가격으로도 거래가 가능하게 유력시설. 그래서 시장 가격으로 기본적으로 뭐 이 3달러 이상 보통 이 국가 뭐 문수물놀이장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일반 서비스업 개인들이 운영하는 서비스망도 이렇게 했고 뭐 한때 그 마식령 스키장 이런데 이제 거기 가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북한에 가보면 의외로 너무 물가가 비싸요. 외국 사람들이. 뭐 뭐가 이렇게 비싼가 봐 이런 건데 이게 딱 외국인 대상이나 이 외부에서 온 사람들 대상이나 아니면 그 내에서 이제 이 돈 있는 어떤 사람들 상류층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은 비싸게 내도 된다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개념에서 된 거고 두 번째 얘기가 이제 북한이 왜 이 남북 관계에서 나서지 못하나. 근데 이 북한 체제는 역사적으로 그 나라의 어떤 자원이나 아니면 국가 능력에 비해서 이 국제 정치를 협상을 잘한 걸로 평가돼요, 되게. 그게 이제 소위 이제 벼랑 끝 전술이다, 뭐 치킨 게임이다. 그까지 원래 이제 어디에서도 이제 갈등을 할 때 죽음을 결사하면 무서울 게 없다고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 피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죽으려고 달려든 사람 피해야 된다는 게 우리 이제 상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북한이 여태까지 이 강자에게 대하는 모든 외교술은 극한까지 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갈 수 있다 우리는 계속. 일종의 그게 미국은 이걸 이 협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협박 외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협박 외교. 같이 죽자고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이 불바다론이나 모든 게 다 그런 거잖아요. 같이 죽자 이런. 난 우리는 같이 죽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선전기법이 상당히 이제 많이 있었고, 근데 이제 그걸 행하는 게 아니라는 다른 문제인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북한이 오랫동안 축적했던 대외 관계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문제를 북한의 단번 도약, 북한 체제 단번 도약을 해결하고 모든 제재를 없앨 수 있는 건 미국밖에 없다라는 거죠. 미국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제재를 풀지 않는 이상은 나머지는 다 부수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초에 올해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이제 중개자로 한반도 이제 중개자 역할을 하겠다는데 이 중개자 역할이 이제 실패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있는 거고, 이제 하겠다라고 이제 의지를 밝힌 거고, 그래서 협상회장으로 양쪽을 끌어왔는데 결국은 이제 서로 딴 생각들이 있었던 거죠, 양쪽에. 그러니까 중재자로서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었던 입지가 좁아지고 이 과정에서 이제 북한을 한 축으로는 이제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이나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남한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것도 알아요, 북한이. 단독으로 우리 제재를 풀어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 에너지를 낭비하고 그러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건데 더 그 내면으로 제가 이제 쭉 뭐 문맥이나 이런 거 보면 결국은 우리 어떤 배신감이나 아니면 실망,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부가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했던 것들이 실제 된 게 없지 않느냐. 그래서 실망적인 협박 뭐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 북한 여성보다 북한 남성이 어떤 측면에서 되게 걱정이 돼요.
어떤 측면에서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이 군대 원래 이제 이 군사체제, 오랜 군사체제, 이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많이 계세요. 이 군대라는 특성에서 군대가 오랜 군대 존재 이유는 전쟁을 위한 거잖아요. 목적은 평화지만 실제 전쟁을 대비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쟁이 발발하지 않았어요. 우리 70년간 그 한국 전쟁 이후에 뭐만 해도 최소한 60년, 뭐 아주 최소한 계속 전쟁을 대비하는 사회예요. 이 사회는 양쪽 다 전쟁을 대비하는데 실제 전쟁이 발발하진 않았잖아요. 계속 훈련하고 이러는데 그러면 그 대규모의 군대 집단을 거느려야 되잖아요. 양쪽 국가가 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고이다 보면은 이 군대가 정치군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내 정치가 발전하고 그다음에 고이면 썩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 이유가 생존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군인의 장군들이 많아지고 이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는 게 군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되고 이러니까 부패하게 되고 그러니까 각종 뭐 이 국방이나 뭐 이 무기 관련한 막 이 부정부패가 막 심각해지고 이런 문제. 이게 이제 간부들이 그렇고 그러니까 한국에는 한국 군인에 비해서 장군들이 많다고 그러거든요. 북한은 2배가 넘어요. 장군들이, 별들이. 이 체제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고인물이 썩다 보니까 이게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자체가 정전히 막아야 되는 건데 전쟁을 대비하는 이 집단의 존재 이유를 찾아야 되니까 정치가 발전할 수밖에 없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게 상류층들은 그래서 정치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집단의 먹고 사는 문제하고 자기 먹으라를 챙기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 봐에 그 최소한 100만 정도로 대강 잡은 북한 군인들 예를 들면 이 군인들은 대체 이 군대 의무병으로 갖고 뭐 이들은 상당히 무력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대비를 하고 있는데 뭐 먹는 것도 되게 어렵고 그래서 막 이렇게 뭐 약탈도 많고 그리고 되게 지금 이 2000년 이후에는 이 군인들도 먹는 게 되게 배급이 되게 제한적이다 보니까 거의 어머니들이 한국에 한때 그랬죠. 한국 지금도 그렇게 용돈을 대줬어요. 우체원으로서 북한도 지금 그 아들을 좀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아들을 낳으면. 10년을 용돈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웬만큼 사는 사람은. 그러니까 계속 누구를 그 우체원을 통해서 용돈을 보내고 이렇게 사는 때다 보니까 그 아들이 무력해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27, 8에 제대했다고 생각. 제대했는데 이제 간부들이야 뭐 능력 있는 사람들이야 뭐 부모 도움이 어떻게 나가지만 보통 일반 사람들. 그럼 이제 되게 이제 이 기업소 뭐 공장이나 아니면 기업소에 배치를 받아요. 노동자로. 근데 기업소도 안 돌아가요. 이 자원이 부족하니까. 그럼 여기서도 내가 뭘 하고 있는 인물이 사람인지를 정체성을 못 잡는 거예요. 근데 이 북한 체제가 가부장적 사회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세대주가 되면 이 할 일이 없어도 가서 도장을 찍어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오전에 가서 뭐 조금 뭐 학교 이 공장에 돌아가면 조금 일을 하다가 아니면 좀 뭐 능력 있는 뭐 이 지배인이 있거나 이러면 뭐 물건을 따와서 뭐 시장에도 좀 만들고 이런 활동적인 데도 있는 반면에 대부분은 이제 뭐 이 텃밭을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중앙에서 해주는 게 없고 배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공장 기업소 이런 데도 텃밭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재배해서 먹는 문제를 알아서 기본적인 거 작은 해결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다 텃밭 이런 걸 줬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걸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어디 농장에 가서 뭐 이 하루 일당을 받는 뭐 일을 한다든지 그것도 다 이 북한의 뭐 지방 기업이나 이런 데서 관리를 해요. 그것도 진짜 공장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에도 가서 해야 되고 아니면은 이제 동원을 나가고 뭐 국가에서 요구하는 이 기업소에서의 용역이 있어. 어떤 다리를 건설해라. 뭐 이런 뭐 건축을 해라. 이 어떤 아파트를 짓는 데 나가라. 이렇게 나가면 이제 그 남자들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이게 돈을 써가지고 이 시장 활동을 한다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 공장에 돈을 주거든요. 이걸 이제 83 노동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돈이 뭐 한 달에 10,000원씩을 줬다. 뭐 또는 뭐 능력에 따라 좀 다른데 이걸 작업 반장이 그런 돈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뭐 아주 필요한 뭐 한 달에 뭐 기본적으로 뭐 쌀 뭐 몇 킬로라도 주거나 아니면 점심에 국수 같은 거라도 이게 먹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해서 그러면 이제 오후에는 그냥 놀거나 아니 이러다가 나가요, 집에. 근데 집에 가서 특별히 할 일이 없어요, 또. 그래서 뭐 좀 그래도 이제 부지런하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이런 뭐라 그럴까?
좀 그 의지가 있는 사람은 뭐 집안에 뭐 도움이 있는 일이 있을 거 없고 아내도 조금 도와주고 물건도 날라주고 뭐 장사는 안 해 이런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나름대로 군대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또 객기나 이런 게 상당히 많잖아요. 이런 친구들이 이제 뭔가를 막 여기저기 기웃고 거리다가 그 북한산 마약 빙두에 많이 그래서 이제 북한에 지금 빙두가 문제가 심각하다고 이전부터 계속 그랬. 이제 김정은이 그걸 많이 지금 검열해서 이전보다는 더 음성화돼서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남성들이 이제 불법적인 어떤 그런 이 활동들하고 이제 연계를 되면서 빙두 맛을 알게 되고 그걸 뭐 거래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그 마약 증세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이러면 이제 점점 이 마약을 하게 되면 다 이제 북한 주민들이 얘기하는 마약을 하게 되면 여자가 끼게 되고 이러다 보면 이제 부하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폭력 또 이게 금단 현상 이런 폭력하고 연결되잖아요. 가정 폭력이 일어나고 그러다 자칫 잘못 이혼당하고 또는 뭐 문제가 생겨서 검거되기도 하고 이런 이제 이 하층민들 남성들이 훨씬 몸은 좀 편할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몸이 훨씬 있는 건 아내가 힘들죠. 근데 이제 정신적인 어떤 생산성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이제 무력화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라이프 스타일이 이렇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얼마 전 오늘 신문에 나왔나요? 그 탈북 남성 부부가 같이 탈북했는데 여기서 이혼해가지고 그 북한으로 가려고 하다가 잡혀가지고 그래서 오늘 뭐 재판에서 실형 선고되고 뭐 이랬다고 아까 뉴스에 잠깐 나오던데 그런 경우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살기를 모색모색하다가 탈북을 했거나 왔는데 여기서도 자신의 이제 어떤 도세성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이 북한에서 키워서 이제 자존심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기는. 먹고 사는 거는 이제 자기가 아내가 주로 해결을 하고 자기는 이제 이 세대주로서의 자기의 권위를 지키고 이런 이제 가부장적인 문화를 갖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아내들이 못 견뎌서 이제 이혼을 하거나 갈라서거나 이러면서 정착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사회에. 탈북 남성들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이러다 보니까 욕을 먹게 되고 그게 몰리고 이런 가정들이 좀 상대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은 이 북한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거든요. 뭐 그건 제가 뭐 독일이나 아니면 미국 가서도 느꼈는데 진짜 그래요. 미국은 더해요. 미국은 사실 미국 시골은 거의 개척시대 같이 살아요. 거의 진짜 뭐 폭풍 나면은 다 끊어지고 그리고 진짜 이 미국의 시골에 있는 대학은 마르크스가 누군지 몰라요. 대학생들이 그런 걸 가르쳐줄 개념도 없고 왜냐면 미국은 완전 엘리트 사회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소위 이제 자본론이라는 그거를 이 경제학이나 정치학에서 상위 5개 대학에서만 가르쳐요. 왜냐면 그 나머지는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굳이 이 사회에서 각각의 역할이 있는데 굳이 그것까지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안 가르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거기 제 친구가 그러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처럼 이런 이제 격차들이 있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내가 정말 차이가 있다라고 느낀 거는 그래도 오래됐죠. 14년도, 15년도인가 이게 이 북한이 이제 3차 핵실험하고 뭐 막 2013년에 3차 핵실험하고 막 이렇게 이 김정은 시대 막 뜰 때 탈북한 그 시골에서 온 탈북민 여성 바로 그때 온 탈북인데 북한이 그때 이미 3차 핵실험까지 했고 막 외국에서 막 난리 났고 이럴 때였는데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북한이 핵실험한 걸 중국에 와서 알았대요. 왜냐하면 그 북한의 시골에 있는 사람은 특히 이제 시골에서 가난했던 사람들은 전기도 안 들어왔기 때문에 해가 뜨면 눈을 뜨고 해가 지면 자는 이런 삶을 살았대요. 그리고 일도 별로 안 했고 화폐 개혁 한 것도 당시는 그 여자분은 어떻게 알았냐면 그냥 집에 먹을 게 떨어져 국수를 사러 갔는데 그때 국수를 사러 가다 그때 알았대. 한 달 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 격차가 크더라고요.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상당히 크고, 근데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국책연구계다 보니까 원래 변화라는 건 좀 일부에서 먼저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조금씩 확장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좀 그게 과대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여전히 충분히 있어요. 근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격차가 좀 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다 장마당을 통해서 살거든요. 시골 같은 경우도. 자기가 이제 하는 거 외에는 다 과거에 원래 있던 농민시장을 통해서
이 현재 지금 종합시장이 발전한 거기 때문에 다 거래를 해서 자기가 농사를 짓건 텃밭을 하건 아니면 물물교약을 하건 가서 하루 일당을 벌건 다 장마당을 통해서 살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제 이 국가에 대한 기대치는 상당히 떨어진 거고 이런 이제 변화들은 이제 있죠, 기본적으로. 뭐 한 단적으로 한 사례를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한 사례, 상상력을 발휘해서 얼마 전에 그런 뉴스가 나왔죠. 북한 기업이 한국 기업을 소송을 해서 이제 그 패소했는데 그 내용이 이전에 뭐 그 히토류였나 뭐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라 그래서 이제 한국에 이제 대북 사업하는 민간 변호사 통해서 이제 이게 2019년 이거를 한국 그 뭐죠 그 재판소에 소를 제기한 거거든요. 2019년. 네. 근데 2019년 말에 이걸 처음에 하면서 이제 작년에 2020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름대로 됐다. 뭐 지금 이제 이 올해에 이 북한 정권 북한 그 기업에서 얘기하는 북한의 이제 민경련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근거가 없다. 이런 건데 이게 제가 이걸 보면서 상상을 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서 이 북한의 구조상 한국에서 북한의 민경련 국가기구 중에 하나거든요. 대남 사업을 하는 국가기구 중에 하나 민경련이 거기에 있는 기업이 뭘 특별히 바래서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뭔가 의도가 있어서 이쪽에 이제 이 한국의 재판소에 일단 이제 그걸 그 대금 반환 소송 뭐 이런 걸 한 거잖아요.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근데 그게 뭘까? 그럼 일종에서도 이제 이 북한 정책 구조상으로 보면은 일종의 이 한국의 상황을 이거를 한번 건드려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이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 북한은 그런 이 소위 이제 게릴라적인 이 전술이나 전략 이런 게 아주 발달해 있거든요. 그래서 우회적으로 지금 이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뭘 생각을 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방식이 하나.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뭔가 이들이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움직였다고 좀 보지는 않아요. 그 돈. 그리고 위에서 그걸 허락할 때 주로 대남 사업을 하는 통일전선부에서 최종적으로 관여를 했을 텐데 그 이제 어떤 일단 남한에 대한 불만, 매형적으로는 남한 정부에 대한 불만이나 뭐 이런 것도 한 축이 있었겠지만 이렇게 제기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 남한의 시스템은 어떤가 이런 걸 한번 기업이 경험해보고 있는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북한이 계속 그거를 아예 이제 대화 루트를 뭐 차단해서 한국을 뭐 하고 너네들하고 이제 뭐 관계를 안 갖겠다 이러기보다는 끊임없이 한국을 견인하는 방법들을 지금 그러니까 대남 사업을 고도화하기 위한 어떤 전술들을 여러 가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막 그 전통적으로 있잖아요. 작년에 그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했던 것처럼 막 극단적으로 막 뭐 갈 때까지 가보자. 난 너네들이 한 게 뭐가 있냐 막 이런 식의. 우리를 도와준다고 도와준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막 나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뭐 바로 그 다음날 그거 없던 일로 하겠다 뭐 미안하다 뭐 이러면서 뭐 관계를 잘하고 싶다고 김정은이 또 청와대에 편지 보내고 그 나름대로의 그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한국과 북한의 차이점이 체제 차이점 때문에 한국은 모든 게 공개해야 되는 사회가 되잖아요. 국가 돈을 쓰기 위해서는 이걸 공개해야 되고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 미국도 그렇고. 근데 북한 체제는 이제 이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이걸 뭐 공개하고 이럴 필요가 없고 이제 상부에서 결정을 내리면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그 독재 체제의 장점이다 단점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갖고 있는 시스템에서 왜 그거를 못하냐 아직 말로는 알죠.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계속 아직까지도 북한 체제도 이해를 못해요. 이 시스템에 대해서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 체제를 이해를 못하는 것처럼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지? 뭐 이런 것처럼 서로 이 체제에 대한 이해가 말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걸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왜 그걸 못하냐? 뭐 예를 들면 대북전단 막는 거 그거 왜 못하냐? 북한 입장에서는 대북전단 막는 거 그거 우리 합의한 거에도 어긋나고 그걸 왜 정부가 그걸 하지 못하냐? 이해를 아예 못하는 것처럼 이런 이제 차이점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 누트를 만드는 이런 과정들이 뭐 당장 되고 뭐 이런 거보다 사실 체제를 알아나가면서 이제 그런 서로 실험을 하는 과정들 이런 과정들이 사실
더 중요하고 뭐 외형적인 목적으로는 북한이 이 자존심, 대남 관계에서 자존심이 상당히 자존심을 많이 내세우거든요. 이게 뭘 주겠다라는 거를 우리가 어렵다고 뭐 이렇게 적은 것에 만족하지 않겠다라고 뭐 대놓게 얘기하듯이 이제 자존심,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자존심과 정신력이 중요한 게 북한의 정체성, 북한 체제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관적 의지로 객관적인 상황을 극복하자는 게 이제 북한 체제가 오래 이 체제를 유지했던 그 방식이기 때문에 이 한국의 좀 이렇게 다양한 어떤 북한을 협상하고 끌어오는 방식들의 개발이 필요해요, 한국도. 북한도 이해하는 게 필요하지만 한국도 그런 개발이 좀 필요하다. 근데 남북한이 너무 서로 간의 문제가 국내 정치화돼 있어요. 70년이 국내 정치화돼 있다 보니까 국내 정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완전히 달라지다 보니까 이 메시지가 달라지다 보니까 이 국내 정치에다 지금 특히 핵 협상하고 나서는 국제 정치 요인이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북 관계의 힘은 오히려 관계성은 약해지고 각각의 내부 정치하고 국제 정치 영향이 커지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